정확 바로잡기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해화동에 있는 고깃집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되었었죠. 뭐 상권 분석이 있었고 뭐 각종 비용 분석, 그다음에 뭐 여기 영업계획, 메뉴계획, 뭐 인력 운영 계획, 시설 계획, 판매 촉진 계획, 수업 분석, 그리고 투자 예산, 뭐 투자 뭐 여기 수지 계획, 그리고 손익분기 매출액, 매출 계획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고, 교재에 있는 거는 이제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었죠. 교재에 보시면은 191쪽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그래가지고 수원역 앞에 있는 생고깃집을 창업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아주 개략적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사업 그 개요가 되겠고요. 업체명하고 뭐 등등 들어가 있고 대표자 있고요. 그리고 사업 동기, 그다음에 이걸 하는 이유, 그리고 뭐 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인력 계획, 상품 분석, 생산 계획, 그리고 판매 계획, 그리고 재무 계획, 재무 현황과 수익 전망 있었습니다. 자금 수지 분석, 손익분기 분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금 계획, 어떻게 뭐 자금 조달을 하겠다, 그 얘기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러저러하다, 이만저만하다라는 이제 종합 의견까지 제시하고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계획서는 리포트를 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의 사업체를 구상을 하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직 나이도 그렇고 실제 해보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요거 대용으로 사업계획서 대신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랑 비슷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든 또는 여러분이 좀 자주 가는 뭐 단골이 됐든 어쨌든 사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이제 음식점으로 하시면 좋고요. 또 음식점이 아닌 경우는 뭐 편의점이나 뭐 일반 도소매 서비스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고 어쨌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저는 음식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긴 해놨는데 어떤 사업체든 관련 없죠. 어쨌든 이 내용을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사업체 개요, 사업 개요, 그래서 업체명, 그리고 창업일 언제 시작했는가, 그리고 업대, 도소매업이다, 서비스업이다, 음식업이다, 뭐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종목, 주로 취급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같은 거는 개략적으로 쓰시면 돼요. 어느 시, 무슨 로 몇 번지, 몇 길, 그 도로명 주소라도 되고, 또 무슨 동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어떤 개략적인 주소까지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 주변 지역을 여러분이 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 상권, 그래서 일반 그 상업지구인지 주택지구인지 아파트 단지인지 뭐 학교가 있다든가 뭐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변 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회사가 많다 적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니고 젊은 사람 또는 뭐 나이 든 사람 뭐 어쨌든 그렇게 있겠죠. 그리고 평일 주말 또 약간 차이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뭐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변 상권을 기술하고, 그리고 내가 분석하는 사업체, 이제 음식점업이다 그러면은 그 음식점이 현재 어디에 있다. 뭐 길가에 있다, 뭐 골목 안쪽에 있다, 버스 정류장 앞이다, 뭐 학교 앞이다, 뭐 등등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좀 이건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렇다. 그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죠. 그게 뭐 상권 분석이고 입지 분석이죠. 아주 세부적으로는 못하지만은 개략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좀 좋은 곳이다. 여기는 조금 입지는 안 좋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내가 분석하는 업체와 경쟁업체가 있겠죠. 유사업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사업종. 이 주변에 요 가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또는 넓게 잡으면 한 1km까지도. 그래서 경쟁업체가 어디 몇 군데 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략적으로만 기술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상권, 주변 상권하고 입지, 뭐 경쟁업체를 간략하게 지도 형태로 그려도 되겠죠. 아주 간략한 지도 형태로 해서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디 가는 길이고 뭐 가게는 여기 있는데 경쟁업체는 어디 있다. 그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기술하는 사람도 그렇고 읽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배웠던 그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 그에 맞춰가지고 개략적으로 한번 상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설 부분이에요. 시설 부분. 그 점포를 중심으로 해갖고 점포의 기본적인 크기죠. 주방과 홀은 어떻게 되어 있고 화장실은 어떻게 있고 주차 시설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에 인도는 어떻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인도 들어가고 하는 건 상권 분석이 되겠죠. 요거는 시설에 대한 얘기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테이블 수는 뭐 몇 인용 기준 몇 개, 의자 수 몇 개 이렇게 되고요. 종업원 수 몇 명. 이 정도가 되겠죠. 시설에 관련된 것들은. 외형적인 시설이란 얘기예요.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업과 메뉴예요. 그래서 무슨 요일날 영업을 하고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또는 뭐 연중무휴라든가 뭐 설날하고 추석만 쉰다든가 뭐 있고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있고 그리고 서빙하는 방법 뭐 요즘 이제 그 셀프 서비스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주문은 어떻게 받고 뭐 어떻게 전달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방에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음식을 내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정산하는 방법, 계산 방법이죠. 이것도 요즘 이제 전산이 많이 돼갖고 그렇게 이제 전산 주문을 많이 들어가죠. 아니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손으로 쓰는 방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업체에서 취급하는 주 메뉴. 요거 이제 메뉴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뉴판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오게 되겠죠. 주류 업무 하는 거, 부메뉴가 따로 있는지 그런 거. 또는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죠. 상품과 판매에 대한 얘기예요. 그 회사에서 회사가 아니고 이제 음식점에서 주로 그 취급하는 음식이 있겠죠.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를 어떻게 구매해 와서 어떻게 손질을 해서 어떻게 숙성시키고 뭐 소스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들 아주 상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식점만의 뭐 제조하는 방식이 있겠죠. 아니면 가장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라는 뭐 김밥집이다 그러면은 뭐 재료 어떻게 구매해서 뭐 아침에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뭐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그걸 김밥을 싸서 싼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제공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있겠죠. 육수는 어떻게 끓이고 하는 것들. 그렇게 어쨌든 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그 조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쭉 하는 그 과정을 기술하시면 되겠죠. 그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보 및 판촉 방법이에요. 뭐 전단지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뭐 10번 오는 손님한테는 한 번을 무료로 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홍보하고 판촉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비용 분석입니다. 비용 분석. 비용은 크게 이제 고정비용하고 변동비용하고 나눠요. 그래서 고정비용은 이제 임차료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들어가는 게 있겠죠. 이건 고정비죠.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이제 꼬박꼬박 나오는 비용이니까 임차료, 인건비. 일정하게 나오는 비용은 고정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서 임차보증금 우리 투자비용에서요. 실제 투자비용이죠. 투자비용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그냥 지나갔네요. 투자비용. 이 투자비용은 뭐냐면은 최초로 이게 음식점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낼 때고 나중에 돌려받긴 하겠지만 그리고 점포 얻을 때 아마 권리금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 주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점포를 다른 사람한테 또 임차를 해주고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고 현재로서는 그냥 일단 최초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그걸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방 설비에 들어간 돈, 그다음에 홀에 들어간 돈, 그 테이블이나 뭐 의자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음료 냉장고라든가 뭐 하는 것들 다 비품이 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내부 꾸미는 거죠. 바닥이나 천장이나 벽면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전등 같은 거 있고요. 그게 이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고, 그거 외에 이제 뭐 개업이라든가 뭐 판촉물이라든가 서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비용이라고 해요. 최초에 들어갔을 비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조사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임차료 인건비가 고정 비용이고요. 감가상각비는 요 내용이 됩니다. 주방 설비, 비품, 내부 인테리어에 거액의 돈이 들어갔죠.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원히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되게 뭐 3년, 4년이면은 의자 테이블도 바꿔줘야 되고 주방도 좀 설비도 좀 바꿔야겠죠, 조금씩. 투자 금액입니다. 최초 투자 금액. 그래서 요 금액을 주방 설비, 비품,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 나누기 3년 그러면은 36, 4년 그러면 48 해주면은 월 얼마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쓴 돈을. 비용 처리해서 여기 이익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고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또 나가는 것들이 뭐 여기 지금 재세공과금이라고만 써놨는데 뭐 부가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비, 뭐 전화 사용료 있죠. 수도관리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매출액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매출액이 많아지면은 재료비도 많아지고 매출액이 줄어들면은 재료비도 줄어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변동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수도광열비나 뭐 광고선전비, 재세공과금 이런 것들은 애매하죠. 늘긴 조금 늘 텐데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뭐 고정비용이다 변동비다 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이런 거 그냥 변동비용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음식점에서 월 단위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쭉 한번 파악해 보시는 얘기예요.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체에 대한 그 음식점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외형적인 분석은 싹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사장님이 성격이 어떻고 뭐 이제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거고요. 사업체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영업이 좀 안 되는 경우, 요즘은 좀 안 되겠죠. 그 코로나 때문에 보통인 경우, 그리고 영업이 잘 되는 경우 있습니다. 아니면 뭐 주말 평일 해서 나눠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매출액 얼마, 그리고 각종 비용 얼마, 그래서 이익이 얼마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매출액도 그냥 여기다 딸랑 뭐 2천만 원, 뭐 1,500만 원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매출액도 그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테이블이 10개인데 한 테이블당 4명씩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럼 테이블이 10개가 되죠. 그리고 보통 하루에 그 한 테이블당 손님을 3팀을 받아요. 뭐 점심 때 한 팀, 저녁에 2팀, 3팀 받는 거죠. 3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블이 10개인데 3회전. 그러면 10 곱하기 3. 그리고 한 테이블에서 뭐 보통 매출이 10만원씩 난다. 그러면은 10만 원이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너무 많나? 30만 원이 되나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매출액 계산이. 그냥 눈대중으로 대략 얼마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테이블 개수 그다음에 하루에 거기 몇 팀 손님 오는가 그리고 손님 한 번 오면 얼마씩 먹고 가는가 얼마씩 팔아주는가 그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맥주리도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분석하는 거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객단가 얼마고 뭐 해서 하는 것들. 여기 나오죠. 객석 회전율, 고객수, 객단값 해서 계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액도 이제 그렇게 계산하고 인건비 임차료는 고정일 테고요. 정규직 뭐 주방 얼마, 홀 얼마, 아르바이트점 얼마 하면 이제 금액이 나올 테고요. 임차료는 정액이고요. 감가상각비는 여기서 계산한 것들 하나, 둘, 셋, 네 개 나누기 48 해주면은 월 감가상각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가지는 써놨는데 수도공열비, 세금과금과 뭐 도소인세비도 있고 광고선제비도 있고 통신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련돼 갖고 쭉 비용 항목들을 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기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하셔도 돼요. 비용도 한 뭐 10가지 정도 이상은 나오겠죠, 보통 음식점. 그래서 쭉 매출액 빼기 비용 하면은, 여기 지금 뭐 재료비를 안 써놨네요. 재료비가 당연히 들어가면 재료비가. 그럼 이제 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추정, 월,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2달이면은 연간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1년치 합치면 그게 내 연봉이 되는 거죠. 내가 버는 돈이니까. 여기서 개인적으로 내가 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뭐 소득세라든가 그거는 이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세금 같은 경우는 부가세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근데 소득세라는 건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 작성하는 뭐 형식이나 뭐 내용 그거는 여러분이 임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 개요 이런 것들은 딱 표로 하면은 보기는 좋겠죠. 표 형태로. 한글 프로그램 이용해서 표 형태로 만들면 좋고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표로 할 수 있는 건 표로 하고, 표로 하기 귀찮으면 여러분이 그냥 말로 쓰듯이 이렇게 뭐 1 해놓고 뭐 쭉수 2 해놓고 쭉 이렇게 말로 좀 쓰셔도 됩니다. 두 줄, 세 줄 쓰셔도 되고, 양이 아주 자세하게 그럴 건 없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조금 상세하게, 그리고 여기 꼭 없는 것들은 여러분이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추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이 구애받지 말고 어쨌든 내용만 조금 충실하게 채워서 좀 이렇게 맞게끔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5주차 수업이고 아마도 그 30일 날 11월 30일이 14주차일 거예요. 그래서 14주차 11월 30일까지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되고, 메일 주소는 여기 있나 그랬죠? 예, 메일 주소는 여기 있으니까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 뭐 아이템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수월하게 하면서도 사업계획서 한번 작성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자를 분석하게끔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내는 겁니다. 이 한 학기 이제 창업에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혹시 이제 리포트에 관련돼 갖고 뭐 의문사항이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뭐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 톡으로 남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리포트는 이제 요걸로 이제 마치고요. 이번 시간은 교재 195쪽입니다. 점포계약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상권 분석하고 입지 선정하고 했으면 이제 계약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 이제 점포계약을 해서 거기서 내가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챕터 9에서는 이제 점포계약과 관련된 딱 말 그대로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 라는 거 들어가 있고,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법하고 많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래서 그 법들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기 전에 그 법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이제 임대차 보호법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주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설명하고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까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같이 묶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전세가 너무 올랐다.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뭐 임대차 보호법 3법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서 이제 전세가 오른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뉴스에서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러긴 하겠죠. 핵심적으로 바뀐 내용이 우리가 보통 주택 그 전월세, 요즘 이제 월세도 많아졌죠. 또 반전세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제 보증금만 내고 일정 기간 그냥 살기로 하는 거는 전세고, 그리고 월 사용료 내고 사는 거는 이제 월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보증금이 좀 크고 월세가 좀 작으면은 그건 반전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주택, 아파트 하면 전부 다 전세였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오피스텔 그렇게 작은 그 좀 규모 작은 그런 곳은 전부 다 월세죠. 그리고 이제 취소하는 보증금만 내죠. 그래서 그건 이제 월세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이제 요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전세라 그래가지고 전세금은 중간 정도, 그리고 월세는 일반 월세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반전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택임대차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살면 2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다시 나 계약 안 하겠다, 당신하고 계약 안 하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면은 그냥 나가야 됐습니다. 임차에서 사는 사람이 나 더 살겠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세입자가, 임차인이죠. 세입자가 내가 한 번 더 살겠습니다,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주인이 거절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슨 특별한 사유는 좀 있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어쨌든 자동으로 계약 연장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1년 더, 아니 2년을 더 연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임차료도, 임대료도, 주인 입장에서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뭐 손해 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안 놓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월세로 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전세가 많이 없고 물건이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금 나온 거는 전세 대금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이거는 주택, 거주 목적으로 사는 건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거래 목적인 거죠. 틀립니다, 법이 약간. 좀 이제 개략적이고 좀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항력. 대항력은 뭐냐면은 그 교재에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쉽게 이런 얘기예요. 대항력이란 임차한 상가의 소유주가 변경되더라,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예요. 그러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즉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당신 나가십시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임차인이 나는 처음에 계약을 했으니까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항력의 조건이 그냥 무턱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점유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주인이 키를 줘서 여기서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2년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하고, 두 번째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흔히 이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한다 그러죠. 동주민센터에 가서. 그게 되어 있으면은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내가 상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고요. 실제 가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등록 이런 게 아니고 장사하는 곳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계약과 동시에 잔금 치르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잔금 치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대항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도 여러분이 많이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 주택이 뭐 집주인은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그 집을 강제로 팔아서 경매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그러겠죠. 그럴 때 은행하고 여기 들어간 세입자하고 누가 우선인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날짜로 따지게 되겠죠. 날짜로. 그래서 날짜를 확정받는 거, 내가 이 집에, 이 상가에 내가 언제 들어왔습니다, 권리가 생겼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거를 확정 신고라 그래요. 그때 받은 날짜를 확정일자 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하면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가 되겠죠. 그때 확정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놔야만 확정일자 이후에 혹시 누군가 뭐 이 집을 경매에 붙인다거나 뭐 할 경우에 내가 그 임차보증금 같은 거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선으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 받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지민센터 세무서장한테 받고. 그게 확정일자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에요. 임대차 기간인데 주택인 경우는 기본 2년으로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1년 계약할 수도 있긴 있는데 서로 별다른 얘기가 없거나 뭐 그다음에 세입자가 요구를 하면은 2년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2년이란 얘기예요. 2년이고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1회 연장 가능. 물론 이제 연장이 안 되는 불가한 사유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연장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기본이 1년이고 10회까지 연장 가능해요. 10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2년 플러스 2년에서 4년, 상가는 1년 기준으로 하고 10년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써놓지 않았는데 임차료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가 건물 임차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뭐 월세를 더 올려받고 싶어 하겠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 무한정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 월 100만 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월 200만 원 내십시오. 다음 계약 때는 200만 원 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제한되어 있고 요거 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결정을 했죠.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5%까지만 인상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안 내놓거나 뭐 새로 어떻게 좀 높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거고.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5%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이미 법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잠깐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요거는 화면에 이렇게 띄워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에 쭉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고 지금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거는 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법을. 뭐 문장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데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가서 내가 여기에 세들어 삽니다. 라는 거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원래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 들어와 살고 주민등록을 마치면은 전입신고를 하면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고 나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전세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대차 기간 볼까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으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기본 2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집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데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안 내줬어요. 그럼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까지는 임대차 기간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안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은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또한 같다. 즉 주인이 이제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임차인한테.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또는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도 나 나가겠다라고 한 달 전까지 얘기 안 하면은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거나 뭐 그러면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한 달 전까지는 나 계약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면은 주인이 계약 기간 연장한 거로 간주하고 뭐 임대보증금 돌려주지도 않고 사는 곳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차 존속 기간도 2년으로 한다. 말 없이 그냥 연장되는 것도 무조건 2년이 딱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법적으로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네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도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잠깐 볼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똑같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찾아보겠어요. 법이에요, 법. 그리고 왼쪽에서 법 있고 대항력 역시 마찬가지예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뭐 1년 미만일 때는 1년으로 본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데 여기 일단 요거 먼저 볼까요? 여기 있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0년까지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년 더 하겠습니다. 하면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집주인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월세를 3달이나 안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약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 지금 뭐 6개월은 유예하는 게 좀 나왔는데 어쨌든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경우. 또는 서로 합의해갖고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너 보상 얼마 해줄 테니까 나가라 뭐 그런 경우. 합의한 경우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받고 또 넘긴 경우 있어요. 그리고 뭐 고의로 파손한 경우, 뭐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장하는 걸 거절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사유가 없으면은 계약 갱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법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